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1시,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네,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 전문가 아포유의 이종원 대표님을 모시겠다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바로 제 옆에 지금 화면에 잡히신 분이 대한민국의 몇째 안 가는 부동산 아주 전문성이 높으신 우리 이종원 대표. 아포유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아포유의 커뮤니티 운영을 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각계 쪽에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는 우리 이종원 대표인데요. 지금 아마 우리 아포유 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부가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아시아투데이와 또 아포유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윈윈 상생의 어떤 그 미학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포유의 이종원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부장이 펜앤마이크에서 뵙고 또 여기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뵈니까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너무나도 또 색다른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서 30년 재직을 하다가 펜앤마이크에서 1년 한 반 정도 또 방송을 할 때 우리 이종원 대표님 또 오셔가지고 상당히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많이 높였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쪽 아시아투데이로 옮긴 지가 지금 이제 7개월,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여기 와서 제가 개국을 했고요. 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아시아투데이는 지금 16년 된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보는 종이신문이 16년째 발간이 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제 종합 매체인데 저희 방송은 제가 와서 본격적으로 개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벌써 9만 명의 그렇습니다. 구독자를. 7개월 만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님이 97,300여 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빠른 속도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세가 97,354분이 현재 이 시간에 구독자분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10만이 돌파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정론으로서 또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올바른 방송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대표님 같은 각계 전문가님들도 많이 응원을 또 저희들이 해주실 거고요. 또 저희들이 이 아포유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움을 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아포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무슨 단체인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아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아포유란 커뮤니티를 갖다 만들기 이전에 제가 건설사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말 업계 전문가들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든 대중들 간의 그 지식의 차가, 정보 차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해보자라는 취지로 2014년도에 아포유라는 커뮤니티를 갖다 시작하게 됐고요. 2014년. 2014년은 벌써 6년, 8년째, 상당한 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KB 부동산 자문위원도 돼 있고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도 돼 있고 서울시 그러시군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지향점은 다주택자 분들보다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좀 더 다주택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갖다가 무주택자들에게도 한번 무료로 배포해보자는 의미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주택자들보다는 역시 무주택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A4U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식으로 발음을 A라고 하지 않고 A4U가 공식적인 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A가 뭐의 약자인지 저는 압니다만은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아파트 for U의 약자고요. 아파트 for You. 당신을 위한 아파트라는 당신을 위한 아파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만은 주택 약자, 즉 집이 없는 분들, 집을 곧 사실 분들 또는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예, 방송에 Up4U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있죠. 방송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Up4U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 Upbat for you 거기에서 for you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계기로 많은 또 이렇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김재선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아요 누릅시다. 네, 우리 김재선님은 뭐 우리 방송 개국 초기부터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는 정말 왕의 청자분이신데요. 제 대신해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요트 블루베이지님, 애플리나님, 해피라이프님, 김미스님, 자유시장님, 네, 아프유 팬입니다 해가지고 자유시장님이 또 예,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아프유가 이렇게 많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일이 많겠다라는 저는 그 예감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저도 한번 예. 많이 노력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슈퍼맨님, 저는 무주택자 하지만 The White House is my house. 백악관. 예, 이분은 닉네임이 바로 트럼프니까. I love 트럼프 슈퍼맨이거든요. 예. 트럼프니까, 백악관이 내 집입니다. 그 밖에 다른 집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시작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네, 지금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3월 9일날 이루어졌죠. 네. 네, 정권 교체. 예, 우리 지금 이 아시아투데이에 물론 여러 각계각층의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도. 예. 자, 정권 교체를 한 이 마당에 부동산 시장, 정권 교체와 부동산 시장 이렇게 조금 좀 거두담론이 될까요? 총론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권이 바뀜으로써 우리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말씀으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라는 부분에 앞서서 네. 사실은 그 이전 정부에서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을 갖다 불신하고 시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갖다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정책이 앞서서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수요 공급. 네. 이를 갖다가 항상 네. 가구 수는 계속, 인구 수는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가구 수는 203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는 가구 부분이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멸실주택들,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집들까지, 다가구 반지하 집들까지 꽉꽉 차 있었는데 요즘 반지하 집은 창고로 사용하거나 거의 이제 공실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택들이 이제는 멸실주택화 되는 거고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신축 아파트 입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를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현 정부 때를 갖다 돌이켜서 보게 되면요. 초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 물량 충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입주 물량이라는 건 사실 착공하고 나서 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년, 3년. 그렇죠. 인허가 후에는 뭐 4년, 5년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실은 그 이전 정권, 박근혜 정부의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들로 인해서 초기 3년 동안 안정적인 입주 물량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전 정권의 다 작품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네. 지금 분위기가 뭐 상당히 뜨거워졌다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대폭 감소했고 또한 신주 분양 물량들이 네. 너무나도 감소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네. 윤석열호라고 네. 지칭하겠습니다. 네. 윤석열호가 처음 초기 집권하고 나서는 한 3년 동안은 입주 가뭄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현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재건축을 갖다 규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네. 아니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낭비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건축들이 완전 중단되어 버렸었어요. 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정책
정책과 또 맞물려 있었죠. 네.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대폭 강화시켜 버렸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도 상당히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분양받아서 청약이 당첨된다? 하면 로또 청약에 당첨된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렇죠. 지금 당첨되는 순간 피가 10억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프리미엄.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재건축 조합들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네. 아시겠지만 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지금 시공단과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사실은 내년 8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내후년 5월 달로 미뤄졌고 또 지금 그게 언제 입주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돌입되어 버렸습니다. 둔촌동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거기가 지금 1만 2천 세대. 아, 그렇군요. 역대 서울시에 있는 최대 단일 일단지 규모 최대 규모거든요. 12,000. 예, 12,000세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사실 분양가를 갖다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이 있지만 분양가 심의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네. 분양가 이거 너무 고분양가야 말이 안 돼 하면서 계속 커트를 당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 측에서 이제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금 착공하고 나서도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피해가 많았고 이걸 바로 잡는데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네.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렇죠. 부분. 그래서 네. 재건축 재개발 지금 빨리 속도를 낸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윤석열 호가 집권하고 나서 3, 4년 내에는 빛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말씀 우리 이종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초기 2, 3년 동안에 그래도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문정부의 초기부터 강공 드라이브 때문이 아니라 이전 정권의 인허가로 2, 3년이 진행된 덕분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5월 10일 날 출범을 하는 윤석열호의 부동산 정책은 문정권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화가 닥치면은 윤석열 그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초기부터 뭔가 좀 지금 사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 판국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민심의 바로미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지금 부동산 문제, 이른바 27번, 28번, 28전 28패라고 하는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게 정권 교체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모든 정책들이 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이 아니라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시장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단순 적폐 세력으로 그렇죠. 바라봄으로 인해서 네, 네.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중대형 평형에서는 많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중대형 평형 두 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종부세, 보유세만 해서 1억이 나오게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에 대한 보유를 갖다 많이 줄여나갔고 그 결과 임대차 시장은 반대급부적으로 임대인이 줄어든다? 그럼 임대 가능 물량도 줄어드는 거죠.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가구 수는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구 수는. 그리고 주거 이전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연립 살다가 빌라 살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아파트로 이전에 관련 수요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임대차 가능 물량이 없다라면은 선택지는 과거에는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 선택지가 매매밖에 안 남게 돼 버리는 거죠. 임대차 가능 매물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더 크게 자극시켰던 부분도 있고 또한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폭등의 시기와 네. 더불어서 월세가 급등의 네.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상당히 부동산 문제로 참 우리 시민들, 유권자분들이 신음을 하는 그런 그 단계가 많이 펼쳐졌는데
예,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예, 이른바 윤석열, 호가 출범을 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총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일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통은 다주택자가 더 사라지기 전에 양성정책을 써야 주택 안정이 시작이 됩니다. 양성정책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네. 앞으로 네. 밀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패착은 다주택자들을 줄여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호에서도 지금 계속 이 언급되는 부분이 다시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서도 네. 전세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갭 투자자들이 존재해줘야 전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갭 투자, 그런데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자들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갭 투자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세가 있지만 그렇죠. 기존의 갭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전세를 갖다 공급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하. 이분들도 결국은 월세로 전환돼서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근데 전세가 오른 만큼 그걸 갖다가 전세가로 받는 게 아니라 네. 월세로 올려서 받게 되면서 이분들은 차차 반전세 월세화가 되어가는 임대인들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전세를 제공하려면은 신규 임대인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규 임대인들이란 건 바로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야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앞서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신규 입주 물량은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 네. 정말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들을 갖다가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갭 투자자들이 새로 다시 시장에 복귀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지금은 갭 투자자들이 거의 실종된 상태이라고 봐도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은 네. 거래량이 그러니까 서울에 최근 15년 동안의 서울의 월 평균 네. 거래량은 네. 6,200건 정도가 나와야 돼요. 6,200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예. 6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지금 거의 1,000건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20% 밑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네. 박살나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인중개 업계들도 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겠네요. 있고 바뀌었네요. 더 큰 예. 문제는 이렇게 거래량이 축소됐을 때는 실제 매수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네. 실수요자들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네. 어차피 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투자자들이 6개월째 시장에 개입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올해 하반기 전세가 급등을 갖다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마침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월 평균 6,000건 정도가 평균 수치인데 지금 1,000건 정도로 아주 급감했다라는 말씀이시죠? 2월 달은 예. 지금 현재 780건밖에 안 돼요. 1,000건보다도 훨씬 예. 밑이군요. 그리고 3월 달도 지금 여러 기관에서는 네. 3월 달 주택 가격 다시 상승해 가고 상승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1,000건 안팎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달 역시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목에서 아파트값 뭐 이제 서울을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달 전에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이제 하향 뭐 안정화된다 이런 기사들도 간혹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아파트 값이 당분간 침체될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3월, 4월 새 학기 맞아서 다시 올라갈 그럴 시점으로 봐야 되나? 저도 헷갈립니다만은 우리 대표님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금의 상황은 마치 2019년 상반기 상황과 몹시 유사합니다. 2019년 3년 상반기. 전. 예. 그 당시에도 약간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매머드급 단지, 대규모 단지, 2,000세대 이상의 단지들은 좀 하락이 있었어요. 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대형 단지, 네. 중대형 규모 단지들은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했고 하락하는 단지들도 나타났었는데 네. 그 당시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홀로 단지, 소형 단지, 500세대 미만의 네. 소형 단지들에서 갑자기 가격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 당시에도 좀 비슷했던 게 전세 물량 자체가 축소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은 어차피 집값 오른다고 하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도 사자.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마치
그 당시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중대형 단지에서는 좀 약간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강남이야 워낙에 튼튼하니까 그렇죠. 강남하고. 버텨낸다 하지만 네. 강남 일지역에서는 중대형 단지들 좀 하방 압력 좀 하락하는 단지들 비율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형 단지가 급격하게 가격을 상승시켜가고 있어요. 아하. 지금 나타나는 원인도 원인이 동일합니다. 지금 전세가 급등, 네. 2+2로 인해서 지금 계약갱신 물량들 그 물량들이 지금 최초로 종료되는 물량들이 올해 8월 달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겠죠. 네. 2년을 연장했으니까 네. 이제 그게 2년 전이니까 지금 8월 달부터 그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전세가 오르라? 그럼 집을라도 사자 하면서 이분들이 움직여가는 전세가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 좀 상대적으로 가기 저렴한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그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 단지와 소형 단지가 가격이 급등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나홀로 단지와 소형 단지들이 가격이 상승해 간다는 의미는 중형 단지가 가격 하락할 폭을 갖다 줄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홀로 단지나 소형 단지보다 중형 단지가 뭐 그래도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더 싸게 팔릴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팔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작년이란다. 2019년 상반기에도 네. 결국에는 대형 단지들이 좀 꺾이는가 싶더니 가격 급반등이 나타났거든요. 올라갔군요. 지금 올해도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이 소형 단지와 중대형 단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R4U가 무주택자들의 정보 제공을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가치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제가 무주택자라고 치면은 자, 이 뭐 정권 바뀐 거하고 관계없이 집을 지금 사야 됩니까? 조금 더 하반기라든가 미뤄야 됩니까?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문이지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시점은 저한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네. 사실상 네.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대출도 풀어줄 거고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네. 갖다 줄 것이다. 거의 다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구간을 갖다 2년 동안 마련할 거다. 그럼 매물이 쏟아질 거다. 네. 그러면 그때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이 의견과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지금 상반되게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뭐 각자 선택의 영역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출도 풀어주고 거기다 양도세 완화를 시켜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면은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좀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야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뭐 3주택 이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세율이 82.5%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문재인 네. 정부 처음 들어서자부터 양도세 82.5%를 부과시켰던 건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을 했어요. 야 이제 곧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예고를 하면서 네. 야 그래도 안 팔아?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그걸 다 견뎌내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겠죠. 그리고 임대차 물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까지 다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의 다주택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정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로 몰려가놨던 소형 좀 저가의 주택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물량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 그런데 네. 좀 중대형 단지 특히 입지가 좋은 곳들은 가격 하락이 거의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에서 대출을 갖다가 완화시켜준다? LTV 이런 그렇죠. DSR도 네. 뭐 지금 다시 전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출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급등 여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가 되기 전에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네. 대출을 갖다가 뭐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내가 뭐 연봉 5천이다, 4천이다 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네. 대출 많이 받기 그렇게 힘들고 어차피 지금 대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1억 정도 대출을 받고 진행하실 거라면 굳이 네. 윤석열 호의
금융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시점이 오히려 매수하기는 좋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네.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선 가격이 공정 소비자가라고 하나요? 권장 소비자가. 권장. 예전에 네. 과거에는 권장 소비자가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부동산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현실화율이란 걸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부동산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초심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격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가를 그 가격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사거든요. 그렇군요. 깎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깎는다는 게 급등기에서는 절대 못 깎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깎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가 오히려 최고의 적기다.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이라 하면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시행 들어가기 직전 지금 상황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는 그렇습니다. 않았습니다. 5월 9일까지니까. 그렇죠. 5월 달까지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차라리 움직이는 게 지금 움직이는 그렇군요. 게 지금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든지 네. 찾아보다 보면 지금 급매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급매물들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정권을 갖다가 잡고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땐 급매물들이 더 사라질 것이다. 더 사라질 것이다. 예, 아주 귀중한 정보이자 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을 아파트든 살려고는 하는데 지금 적기인지 아닌지 아마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우리 이 대표님의 어드바이스가 참고가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오히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의 상황이 더 좋을 수가 있다. 네, 로즈님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네, 로즈님도 아마 오늘 아포유에서 열심히 시청하시다가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현님, 서울은 무조건 매수해야죠. 자, 저 말에 대한 이 대표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 이건 뭐 믿고 따져보지도 않고 서울은 무조건 사야 돼. 동의를 하십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견해는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서울 불패론을 갖다 이야기하고, 강남 불패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강남도 떨어질 땐 떨어지고요. 서울도 떨어질 땐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어디가 무조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결코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서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의 강북 지역보다, 경기도가 더 비싼 지역들도 많잖아요. 과천이라든지 그렇죠. 분당이라든지 네. 판교라든지 여기도 다 경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거의 강남 수준 가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서울이다 경기다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3대 중심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강남권과 여의도권과 종로권 이렇게 3대 중심 업무지구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으로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이 부분을 체킹하셔가지고 굳이 서울이나 그런 부분에 구애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또 좀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으로 또 임대차 수요가 임차인 수요도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이다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부동산 이꼴은 시간이다. 라는 개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발상입니다. 부동산은 곧 시간이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권, 강남, 그다음에 제가 있는 여의도, 그 다음에 구상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종로, 광화문, 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얼마나 걸리는가. 그래서 이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서울 불패론, 강남 불패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이 좋다. 예,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 예,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렇게 기존에 있는 3대 경제권역 말고 또 떠오르는 권역이 있다면 한두 군데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마곡이 갑자기 급부상을 했고요. 마곡. 예, 마곡이 연구단지로 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LG 연구단지가 있죠. 연구단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가산 GG밸리라고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그쪽으로 해서 또 옛날에 여기가 구로공단 맞습니다. 구로공단 그렇죠? 가산 해가지고 GG밸리라고 불립니다. GG. 예, GG밸리라고.
지지는 왜 합니까? 가산구로 해가지고요. 가산의 구로의 지지. 그렇군요. 지지밸류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송파 쪽으로 해서 문정 물류단지 쪽으로 해서 법주단지. 그렇죠. 예. 그쪽으로 해서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렇군요. 있고요. 물론 이건 상당히 좀 약하긴 한데 잠실 롯데 월드타워 쪽으로 해서 약간의 좀 업무 지구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좀 너무 약하고. 네. 그리고 상암 미디어. 그러네요. 거기도 보조해주는 업무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조 업무 지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권으로 가면은 또 판교가 역시 강력한 힘이죠. 네. 요즘 판교 지금 IT 종사자분들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답니다. 지금 보니까 카카오의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의 연봉을 뛰어넘었다고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보도도 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방송을 갖다가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판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 올라가지고 집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 바로 업무 지구의 특성들을 갖다 각각 이해하고 지금의 경제 흐름이 어느 쪽에 좀 방점이 있다. 앞으로는 미디어 쪽이 좀 많이 클 것 같다라고 하면 상암 쪽 같은 곳이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오늘 이상년 님이 아주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제가 망하면,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 현금 가치는 하락하고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반대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지요. 저 문구 그대로는 맞는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입장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건데, 지금 그런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 예산이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말기 때 380조? 400조가 안 넘었었어요. 350조에서 380조 사이로 기억하는데, 한 해 정부 예산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말기 5년 만에 680조가 맞습니다. 680조, 682조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 통화량, 이거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상년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년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차피 경제라는 부분보다는 통화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사실상 2006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2022년 현재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찍어내는 통화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요구불 예금 거기다가 2년 미만 예금 합쳐가지고 M2 통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2. 이 M2 통화량의 증가량이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통화량 증가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많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그만큼 화폐가 지금 시중에 넘쳐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연봉은 그대로인데 왜 집값이 올라? 미친 집값이네? 하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IT,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연봉을 1억 7천씩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는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패착에 쌓인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이래서 급등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봐야지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같은 패착에 다가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렇군요. 시장에 맞서지 말고 이해를 하라라고 한 사실 시장에 맞서는 것만큼 사실 우둔한 정책과 정책 위반자들이 없죠. 맞습니다. 시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감히 시장에 맞설 그런 그리고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그야말로 우리가 시장에 특히 부동산에 이 인공적으로 수요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정말 28전 28패가 그대로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세하게 목도를 한 그런 지난 세월이었습니다만은 부디 이제 앞으로의 5년 동안 5년 10년 동안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경제 생활
부동산도 또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갖지 않는 시간이 오기를 저희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 여러 가지로 쭉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아까 이건 적극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이종원 대표께서 부동산 인수위에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합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하나같이 다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양도세 부분 완화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완화, 보유세 완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2년 실거주.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갖다가 네.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상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네. 어리석은 짓인 게, 네. 자, 사실 많은 부동산 관련돼서 스터디 하신 분들이, 공급 물량과 주택 가격 간에는 큰 상관이 없다. 입주 물량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예를 드는 게 2012년, 13년도입니다. 네. 이때는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격은 하락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배경에는 인구 분산 효과가 있었어요. 네. 2012년도에 정부 청사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세종시로 이전해버리고, 네. 그리고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 한 수자원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갖다가 네. 각 혁신도시로 그렇습니다. 다 내보내던 네. 시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인구 네. 분산 효과가 있었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2012년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던 게, 이명박 정부에서 그 당시 귀농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들여다봤어요. 지원을 많이 했죠. 귀농 정책에. 그때 그래서 그 귀농 교육이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우수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2012년 그래서 네. 그 귀농 가구 수가 IMF 때보다도 귀농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의 인구를 그만큼 지방으로 분산을 시켰던 거죠. 아하.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이 귀농 정책이 이전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아하. 그렇다 하더라도 역귀농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귀농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구나. 이 아파트에 대해서 네가 팔고 싶어? 네. 양도세 혜택을 받고 싶어? 그러면 2년 실거주 해야 돼. 실거주 해야 돼. 그러니까 지방에서 내가 서울에 집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팔아야 되면은 네. 오히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와가 똑같은 사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네. 불과 1년 전 이야기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을 갖다 지위를 양도한다. 그러니까 네. 재건축 조합원권을 남한테 팔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양수받기 위해서는 네. 이 조합원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조합원권을 갖다 양도할 수 있도록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 사람들이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들로 입주를 한 거예요. 그 소유주들이. 예.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부분은 서울에서 가장 임대가가 저렴한 게 바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가의 전세를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인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전세가 월세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하면서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이 어리석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2년 실거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폐기해서 지금 우선 당장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없는 사람들 왜 서울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분들이 빠져줘야 물량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자를 갖다가 적대시하는 행위보다는 그냥 서울에 거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실거주 안 치우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줘야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예. 또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도 그래요.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도 양도세 완화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입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서도 임대차 가능 물량이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주변 전세가 핵폭탄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거든요. 왜냐면은 한 2,000세대, 3,000세대 규모가 입주를 한다? 네. 근데 3,000세대 임차인은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못 구하니까 시중 가격보다 70%, 60%, 50%까지 낮은 가격에 전세를 갖다 물량을 갖다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단지에서 전세가를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런 긍정의 효과가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입주 물량으로 인한 긍정의 그렇네요. 안정 효과를 갖다가 현 정부가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거주 장려는 반드시 폐기해야 폐기해야 되는 된다.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네. 지금 조합원권에 대해서 오히려 양도 양수 조합원 뭐 언제 뭐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는 조합 이거는 조합원을 지위를 갖다 양도할 수 없어. 뭐 그런 규제책을 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예. 뭐, 그럼, 이제는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은, 조합 설립인가 나면은, 혹은 안전진단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조합원권 사고 팔 수 없어. 네. 뭐, 그 뒤에 사고 파는 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렇다면은, 지금 안전진단 통과, 네.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전진단 신청한다? 그럼 그 단지들이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재건축이 되기까지 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폭등할 거 폭등하는 게 해주는 게 풍선 효과를 낮추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올라갈 곳은 올라가게 그냥 네. 내버려 둬라. 그리고 조합원권은 무한 양도 양수 가능하도록 해주게 되면 오히려 돈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좀 안전하게 시장이 만들어져 갈 수도 있는 환경도 그렇군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자정 효과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아, 이게 너무 폭등했어? 네. 폭등했으면 폭락해야죠. 그냥 폭등과 폭락을 갖다가 그냥 우리 정부는 너무 국민들을 갖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시장 체제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활개치기. 선수들의 입장, 선수들의 입장이라고 이해한 네. 표현은 좀 약간 그렇죠. 선수들의. 옳진 예, 않지만 근데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쉬운 세상이고요. 그렇군요. 참 규제를 갖다 다 풀어주고 그러면 예측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시장의 심리, 그냥 심리라는 부분이 정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네. 차라리 그렇게 방치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폭등도 있고 폭락도 있고 하지만 폭등에 대해서 결코 겁낼 필요가 없어요. 폭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네.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네.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건 반대급부적으로 반대 이면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임대차 물량이 넉넉하다는 걸 의미해요. 아하. 임차인들은 오히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2012년, 11년 그 당시에도 그런 네. 상황이 발생됐어요. 전세 물량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세 가능 물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넘쳐나다 보니까 굳이 모터로 집을 사? 그렇죠. 그 당시 2012년에 집 사면 뭐라고 그랬나요? 바보 소리 들었죠. 주변에 나 집 살려고 하면은 주변 다 달려들어서 말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매수 적기긴 했습니다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시장을 갖다가 그냥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맡겨두면은 사실 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주식 전문가들은 이런 비교도 하시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상한가 규제라든가 하한가 규제에 대한 상한폭, 하한폭 규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상한제를 갖다가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한제 며칠 상한제 그렇죠. 뚝뚝뚝 치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있다. 오히려 괴리를 갖다가 많이 양상시켜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준다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글쎄요, 임차, 임대인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임차인의 편안함,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장 위주로 돌아가야 그렇죠. 오히려 임차인의 삶이 뭐 시장을 규제해서 뭐 2+2를 만들어주고 뭐 5% 상한제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시장에 맡겨놓으면 임차인의 그렇죠. 삶이 훨씬 더 평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은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또 이 대표님 또 먼 길 오시느냐고 또 피곤하실 테니까 이 정도 마무리 짓고 못다한 얘기는 곧 다시 2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걸음이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초대를 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 중에서 혹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적폐로 취급하는 이러한 부분.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 통념상 이 부분,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너는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어? 라는 이런 불편한 시각들이 상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갖다 통제하고 규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떨어질 수가 없는 부동산 시장을 만든 건 현 정부였고요. 부동산도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갖다 공부해 가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은 지금 너무 낙담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이 또다시 기회는 오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필수 경제 상식과 같이 공부를 해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배척하는 이러한 시각부터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사그러져야 부동산 시장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처음 방문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네. 아니, 제가 본부장님, 아니, 전무님. 예, 예. 본부장님. 예, 뭐 전무 본부장, 전 타이틀이 논설위원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지금. 근데 이제 편하게, 예, 김전무라고 하면 됩니다. 예. 예. 전무님과 이렇게 네. 방송을 갖다가, 처음 진행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처음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호흡도 잘 맞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느낍니다. 예.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각을 갖다 바로 잡아가는데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요. 집을 사고 팔거나 뭐 하다못해 이사를 간다거나 얼마나 이게 노고가 많이 들어간 작업입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제가 100%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종원 R4U 대표를 아주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기꺼이 아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사안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R4U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아시아투데이가 비교적 제가 있으니까 비교적 괜찮은 방송입니다. 예, 저희들이 또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1시간 반씩 정통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예, 그 덕분인지 출범 방송 개국 7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97,000명이라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더욱더 아주 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또 우리 이종원 대표님과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시고요. 예. 네.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앞으로 많은 부동산 정보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 반드시 구독해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네. 오늘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 우리 이종원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 아주 케미가 잘 맞죠? 예, 호흡이 잘 맞고 앞으로 이렇게 종종 여러분을 찾아뵙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후 시간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대표님과 함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